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2장입니다. 공작기계의 안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작기계 작업의 안전 들어가기 전에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제목이 절삭가공기계의 종류 및 방호장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절삭가공이 뭔가 옆에 나와 있죠. 그죠? 바이트는 그냥 쉽게는 칼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 깎거나 자르는 가공. 그래서 이렇게 그죠? 재료를 깎거나 잘라내는 가공을 절삭 가공 기계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깎거나 자르거나 모양을 만들고 이러한 기계들을 공작 기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작기계 작업의 안전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움직이는 기계 위에는 기계가 현재 움직이고 있죠. 공구나 재료를 올려놓지 않아야 돼요. 기계가 움직이는 위에 공구나 재료를 올려두면 기계 움직임에 의해서 말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기계 이송을 건 채 기계는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을 억지로 꺼서 억지로 기계를 정지시켜서 안 됩니다. 기계 회전을 손이나 공구로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절삭공구, 장착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절삭공구는 잘라내거나 깎아내는 부분, 칼날이라 보시면 되겠죠. 정확하게 장착하고요. 절삭공구는 짧게 장착합니다. 날이 길면 날이 부러질 수 있죠. 그래서 절삭공구, 칼날은 짧게 장착하고 절삭성이 나쁘면 바꾸어 줍니다. 보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칩이라고 하죠. 깎아내는 아주 작은 칩이 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안경을 착용하고요. 차폐막을 설치합니다. 요거를 쉴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라내는 칩 같은 게 얼굴로 튀어오지 않도록 하는 차폐막, 그래서 플라스틱의 쉴드, 덮개 막 이런 거 설치하고요. 절삭 분해 제거. 잘라내다 보면 이제 분은 분진 먼지죠. 미세한 먼지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해야 합니다. 브러쉬나 봉을 사용하고 손 사용은 금지죠. 요거는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절삭분은 쇳가루라고 할 수 있어요. 공작기계는 보통 쇠를 깎아내거나 잘라내거나 구멍 뚫거나 하는 기계들인데요. 그래서 절삭분 제거는 기계를 정지하고 브러쉬나 봉을 사용하고 또는 브러쉬가 솔이잖아요. 그죠? 손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회전이나 절삭 중에는 이렇게 기계가 회전이나 절삭 중 움직이는 중에 공작물 측정이나 점검이나 주유 등의 작업은 금지합니다. 자, 이렇게 측정, 점검, 주유는 전부 다 어떻게 하고요? 운전을 정지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장갑은 절대 착용 금지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공작기계는요, 장갑을 끼게 되면 특히나 면 장갑은 이 자르는 면이 실에 걸리면서 손이 말려들 수도 있고요. 또 회전하는 기계들은 잘못하면 회전하는 날에 회전하는 부분에 장갑이 말려들거나 실이 걸리면서 손이 말려드는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장갑은 절대 착용을 금지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옆에 넘어갈게요. 선반의 안전 넘어가겠습니다. 선반의 특징 한번 볼게요. 선반은 일감을 고정하고 회전시키며 일감을 절삭하는 공작기계다. 그죠? 고정을 시켜 놓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를 깎을 때 보면 회전을 하면서 껍질을 이렇게 깎아내죠. 그렇듯이 이렇게 굵은 봉이 있으면 요거를 고정을 딱 시켜 놓고 회전해요. 회전하면서 사과 깎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일감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회전하면서 절삭하는 기계가 선반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반의 구성 볼게요. 주축대가 있고 요거는 뭐다라는 거 잘 모르셔도 됩니다. 심압대, 왕복대, 베드,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는 안전시험이지 기계시험이 아니죠. 그래서 기계의 구성이나 기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이 기계가 어디가 위험하며 그래서 어떠한 방호 장치가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시험에는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선반의 안전장치 또는 선반의 방호장치입니다. 자, 선반은요, 좀 전에 특징을 생각해 보면 뭐 한다고 했냐면 회전하면서 절삭 깎아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과 껍질을 깎아보면은요, 회전하면서 둥근 걸 이걸 깎아내다 보니까 껍질이 이렇게 길게 물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전하면서 깎아내다 보니까 칩이 길어요. 사과 껍질처럼. 그래서 칩이 길다 보니까 칩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계속 칩이 길게 물리니까요. 칩에다가 옷도 걸리고 뭐 소매도 걸리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나요. 그래서 칩을 잘라줘야 됩니다. 이 칩을 잘라주는 방호장치가 필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칩 브레이커가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요게 선반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과처럼, 사과 껍질처럼 회전하면서 이렇게 깎아내다 보니까요. 굵은 걸 가늘게 깎는 거죠. 예, 이렇게 칩이 길게 물립니다. 그래서 칩 사고가 나니까 중간중간에 칩을 잘라주는 방호 장치가 필요하다. 요게 뭐다? 칩 브레이커다. 요게 선반의 특징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실드는요. 플라스틱 덮개인데요. 요거는 공통이죠. 공작기계 공통으로 다 필요합니다. 칩이나 절삭유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플라스틱 덮개를 쉴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칩 브레이커는 아까 선반의 특징이다 라고 했죠. 칩을 짧게 절단하는 장치를 말하고요. 척의 커버, 이것도 공통입니다. 척은 회전부인데요. 모든 회전부에는 복개, 덮어주는 커버가 필요합니다. 브레이크는 선반에 있는 특징인데요. 브레이크라는 거는 정지시키는 거죠. 선반의 일시 정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반의 안전장치의 특징, 그죠? 긴 칩을 짧게 절단하는 칩 브레이크하고 선반을 일시 정지시키는 브레이크가 있는 게 특징이죠. 그 이외에 칩이나 절삭류 비산을 방지하는 플라스틱 덮개 쉴드라고 하고요. 자, 척의 커버, 그죠? 기어든 회전부를 덮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쉴드인데요. 이제 칩 비산 방지 장치라고도 합니다. 보통은 투명한 플라스틱 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선반의 안전 작업, 그죠? 베드, 움직이는 기계 위에는 공구를 올려놓지 말 것. 칩의 제거는 아까 나왔죠. 운전을 반드시 정지하고 브러쉬를 이용하고요. 손을 사용하는 건 안 된다라고 아까 나왔습니다. 양센터 작업 시에는 심압대 윤활유를 자주 주입하고요. 공작물의 길이가 직경의 12에서 20배 이상. 길이가 직경의 12에서 20배. 다시 말하면 직경은 굉장히 좁은데 길이가 길쭉한 거죠. 이렇게 직경은 좁은데 길이가 길쭉한 걸 한쪽만 고정을 하고 이렇게 회전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흔들흔들 하겠죠. 이때 방진구라고 합니다. 레딩 같은 걸 끼워서 재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공작물의 길이가 직경의 12에서 20배. 직경보다 길이가 대략 20개 가까이 길 때 뭐를 사용한다? 방진구를 사용해서 재료를 고정해 줍니다. 한 번씩 필기에 출제됩니다. 바이트는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는 칼날, 절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칼날은 어떻게 하자? 끝을 짧게 하고요. 시동 전에 척 핸들을 빼두고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하는 건 공작기계 공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밀링 넘어갈게요. 밀링은 항상 이게 뭐냐면 칩이 문제입니다. 칩이 공작기계 중에 가장 가늘고 예리하다. 이게 칩의 밀링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선반은 뭐였어요? 회전하면서 절삭하기 때문에 칩이 길죠. 칩을 끊어주는 칩 브레이커가 필요한 건 선반. 밀링은 칩이 가장 가늘고 예리한 게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칩이 가늘고 예리하다는 건 커터가 날카롭고 예리하죠. 그래서 칩이 가장 가늘고 예리한 게 밀링 특징이고요. 반드시 보호 안경을 착용. 장갑은 절대 착용을 금지하는 건 공작기계 공통입니다. 칩 제거는 운전 정지 후에 브러쉬 이용하고요. 손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것도 공작기계 공통이 되겠습니다. 한 번씩 필기에 나옵니다. 강력 절삭 시 일가물 바이스에 깊게 물린다. 아예 적을게요. 필기에는 길게 물린다 나오는데 틀리죠. 강력 절삭, 예를 들어서 밀링은 한 번에 이렇게 철판에 밀린 기계가 내려오면서 구멍을 정확하게 뚫거나 이럴 때 쓰는데요. 두꺼운 철판에 절삭을 할 때는, 강력 절삭할 때는 일가물 바이스에 깊게 물린다는 건 꽉 물린다. 재료를 꽉 고정한다. 바이스는 집게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재료를 고정하는 집게, 재료를 일감을 꽉 물린다. 깊게 물린다죠. 길게 물린다 아니다. 그죠? 주의하시고요. 제품을 측정하거나 풀어낼 때 반드시 운전 정지합니다. 보링 드릴 내용 홈파기 작업이 가능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너는요. 플레이트가 뭐냐면 PLAT에서 플레이트가 평면이잖아요. 평면을 플레이너니까 평면을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주는 기계다. 그죠? 그래서 평면을 절삭하는 기계, 평삭기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플레이트가 평면이죠. 플레이너에서 평면을 만들어주는 기계다 해서 플레이너입니다. 그래서 플레이너는요, 우리 생각해 볼게요. 두꺼운 목재가 있으면 우리 대패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죠. 대패질처럼 이렇게 하면서 두꺼운 철판을 얇게 깎아줘요. 그래서 평면을 깎는다 해서 이거를 평삭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특징을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기계가 멈추고 있을 땐 여기죠. 그죠? 차지하는 범위 요만큼이에요. 근데 이 기계가 움직입니다. 대패질합니다. 이렇게. 날이 있는 밑부분 날이 있겠죠. 이 부분이 밖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기계가 멈췄을 땐 여기인데요. 작업자가 모르고 여기에 서 있었다. 그죠? 자, 기계가 작동하면서 날이 있는 부분이 작업자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가 움직이는 부분에는 뭐를 설치한다? 예, 기계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움직이면은 나가는 범위다라는 걸 표시해 줘야겠죠. 이게 뭐냐면 방책입니다. 그래서 플레이너의 특징은 뭐다? 방책이 필요하다. 플레이너 운동 범위에 방책을 설치합니다. 프레임 내 피트, 구멍 같은 데는 덮개 설치하고요. 움직이는 베드 위에 물건을 두지 않습니다. 바이트는 칼날이라 그랬죠. 날이 길면 부러진다 그랬잖아요. 되도록 짧게 나오도록 설치한다. 그죠? 이거 한 번씩 출제되고요. 방책 설치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쉐이퍼인데요. 쉐이프가 영어로 뭐냐면 쉐이프가 형태잖아요. 형태,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태를 만들어주는 기계다 해서 쉐이퍼라고 하고요. 형태를 절삭하는 기계, 형삭기다라고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요 형삭기는요.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이 각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끝부분이 좀 이게 각이 없어요. 45도 정확한 각으로 내고 싶어요. 이때는 제 손가락 끝부분에서 날이 있다라고 할게요. 날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하게 끝에 정확한 각도를 낼 때 쓰고 모양을 만들어줄 때 쓰는 게 쉐이퍼예요. 그럼 이것도 생각해 볼게요. 기계가 멈춰 있을 땐 요만큼인데요. 기계가 움직이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깎아요. 그런데 이 움직이는 범위를 뭐라고 하냐면 행정이라고 합니다. 기계가 작업을 하기 위해 움직이는 범위죠. 이게 행정이 길다라는 건 위험한 구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램의 행정은 짧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너무 짧아서 작업이 안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한 번씩 필기해 보면 램의 행적을 재료보다 짧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작업이 안 될 정도로 짧게 하는 건 안 되지만 가급적 램은 행정을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바이트는 짧게 물리고요. 재질에 따라 절삭 속도를 결정합니다. 운전자는 바이트의 운동 방향, 정면에 서지 말고 측면에서 작업합니다. 그죠? 한 번씩 나옵니다. 자, 날이 있는 정면에 서면 날이 부러지면 운전자 쪽으로 튀게 되겠죠. 그래서 운전자는 바이트 날의 정면이 아니라 날의 측면에서 작업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역시나 세이퍼도 운동 범위가 있다, 그죠? 여기는 방책을 설치한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램의 행정은 가급적 짧게 합니다. 운전자는 바이트, 날의 정면에 서지 말고 측면에서 작업합니다. 쉐이퍼 운동 범위에 방책을 설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책이 필요한 기계는 뭐 있죠? 방책이 필요한 건 그러면 운동하는 범위가 있는 쉐이퍼고 플레이너죠. 그죠? 그래서 쉐이퍼하고 플레이너. 플레이너는요, 평면을 깎는다 해서 요거는 평삭기라고도 나온다 그랬죠. 쉐이퍼는 형태를 깎아준다 해서 요거는 형삭기로도 나옵니다. 요 두 개는 기계가 움직이는 범위가 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방책이 필요한 게 특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앞에서 우리 선반이 있었습니다, 그죠? 선반은 회전하면서 절삭하기 때문에 칩이 길었죠. 그래서 칩을 잘라주는 뭐가 있었다? 칩 브레이커가 있었고, 선반을 일시 정지시키는 기계 안전장치 뭐였다? 브레이크. 요 두 가지가 있는 게 선반 특징이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밀링은 아까 특징이 뭐였습니까? 밀링은, 그죠? 칩이 가장 날카롭고 예리하다. 이런 게 특징이었다. 그죠? 자, 뭐, 요 정도. 근데 이 공작기계는, 실기에는 크게 안 나와요. 필기에 금방 체크했던 부분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릴 작업의 안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릴은 구멍을 뚫을 때 쓰는 게 드릴이죠. 그죠? 첫 번째 일감 고정 방법 한 번씩 필기에 나옵니다. 일감이 작을 때, 이럴 땐 재료가 작을 때는요, 바이스는 그냥 우리가 집게라고 생각할게요. 작은 건 집게로 꽉 집어놔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바이스로 공정합니다. 일감이 크고 복잡해요. 이렇게 크고 복잡할 때는 볼트를 조이거나 고정구는 구멍 뚫어서 이렇게 꽉 꼽아서 볼트처럼 완전히 조여주는 거죠. 볼트나 고정구로 고정합니다. 대량 생산과 정밀도를 요할 때는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틀, 우리 머릿속에. 틀을 끼워놓고 틀에 맞게 구멍을 뚫으면 정밀하겠죠. 계속해서 뚫어내면 되니까 대량 생산되죠. 우리 종이에 구멍 뚫을 때 펀치, 틀이잖아요. 똑같은 구멍 계속 뚫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감이 작을 때는 바이스로 고정합니다. 일감이 크고 복잡할 때는 아예 볼트를 체결하거나 고정하는 고정구를 끼워주고요. 대량 생산, 정밀도를 요할 때는 지그를 사용한다. 이거 한 번씩 필기에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드릴 안전 대책이 되겠습니다. 드릴 작업 시에는 공작기계 공통이라고 그랬죠. 장갑은 착용을 금지합니다. 특히나 면 장갑, 그저 실로 작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칩을 제거할 때는 운전을 정지하고 솔로서 제거하고요. 손 사용은 안 된다라고 했다, 그죠? 자, 요거 한 번씩 필기에 나옵니다. 큰 구멍을 뚫을 때에는 작은 구멍을 먼저 뚫은 후에 구멍을 넓혀가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크게 뚫지 않고 작은 구멍을 먼저 뚫은 후에 뚫습니다. 작업 시에 보안경 착용하는 건 공통이고요. 자동 이송 작업 중에는 기계를 멈추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참 잘 나오는 기계가 연삭기, 별표 2개 붙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롤러기 배웠죠? 롤러기도 실기까지 잘 나옵니다. 작업편까지. 자, 그런데 롤러기에는 어떤 위험점이 있었죠?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 사이에 물려 들어가는 물림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연삭기 우리 앞에서 배웠으니까 생각해 볼게요. 숫돌은 빠르게 회전합니다. 하지만 숫돌을 덮고 있는 덮개는 고정되어 있죠. 그죠? 한쪽은 회전하고 한쪽은 고정되어 있죠. 이 속으로 끼인다 그랬죠. 숫돌은 회전하는데요. 재료를 고정하기 위한 작업대 고정되어 있죠. 이 틈으로도 끼인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연삭기는요, 회전부와 고정부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바로 끼임점이 존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자, 용어 정의 연삭기 읽어보겠습니다. 연삭기 또는 연막이란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 숫돌 등 연삭 연막 공구를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에 표면을 깎아내거나 절단,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를 말하고, 연삭기, 연마기의 주요 구조부는 다음과 같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워크레스트 한번 볼게요. 워크레스트란 탁상용 연삭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공작물을 연삭할 때 가공물 지지점이 되도록 받쳐주는 것. 그래서 요거를 가공물 받침대라고도 하고요. 가공물 받침대, 재료를 받쳐주기 위한 받침대라고도 합니다. 또는 요거를 작업대, 왜냐하면 작업하기 위한 재료를 올려놓는 부분이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워크레스트, 가공물 받침대, 작업대 같은 것이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삭기에 의한 재해 유형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이 연삭기는 숫돌이 빠르게 회전하는데 숫돌이의 원주면이 날이죠. 그래서 재료를 제가 이렇게 갖다 내면 끝을 갈아주거나 깎아주거나 한다, 그죠? 첫 번째는 이 회전하는 날의 신체가 접촉하게 되면 다치겠죠. 연삭 숫돌의 신체가 접촉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빠르게 회전하는 이 날이 깨져요. 깨지면서 날이 숫돌이 튀어버리는 거죠. 숫돌 파괴에 의한 파편이 비산하는 거고요. 자, 갈아내다 보니까 분진이 나오죠. 이 연삭분이 눈에 들어가는 사고가 나고요. 그 다음에 깎아주는 이 재료가 부러지면서 튀는 사고가 납니다. 재료의 튕김이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럼 한 개 한 개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날을 노출시키고 하다 보니까 숫돌의 신체가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하는 부분 이외에는 뭐를 하자? 다 덮어버려요. 그리고 작업하는 부분에만 날을 노출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연삭 숫돌의 신체가 접촉하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 덮개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요, 숫돌 직경이 5cm 이상 되는 숫돌 직경이 뒤에 나옵니다. 5cm 이상 되는 연삭기부터 덮개를 설치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숫돌이 회전 중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돌에는 반드시 충격을 주지 말고 이게 우리가 주의할 사항을 지켜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연삭 분진이 눈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를 사용해야 될까요? 그죠? 반드시 보안경 착용합니다. 그리고 재료가 튕길 수 있기 때문에요. 재료를 이렇게 힘있게 받쳐준다 그랬죠, 아까. 그죠? 그냥 이렇게 작업하다 보니까 재료가 튕겨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워크레스트 그랬습니다. 그죠? 이렇게 재료를 여기 워크레스트 위에 고정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재료가 튕기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대, 워크레스트를 설치합니다. 또는 가공물 받침대라고 해도 되겠죠. 요 정도 이해하고요. 안전대책 들어가 볼게요. 아까 작업 중에 숫돌이 파괴되면서 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숫돌에는 충격을 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숫돌 대체는 교체하고 동일합니다.
숫돌을 교체했을 때는 3분 이상 시운전을 실시합니다. 그죠? 자, 작업하기 전에 1분 이상 시운전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작업하기 시운전을 하면서 이상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최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연삭기는요, 속도가 났을 때 연삭이 되지 속도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료만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숫돌을 교체하고는 3분 이상 시운전해 본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회전하는 기계는 회전할 수 있는 속도가 되어 있죠. 근데 그 속도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건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이럴 때는 숫돌이 파괴되거나 문제 생깁니다. 연삭 숫돌의 최고 사용 회전 속도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건 금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 연삭기 위에는 측면 사용을 금지합니다. 연삭 숫돌은요, 요 원주면이죠. 정면이 날이에요. 여기를 갖다 대야죠.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숫돌이 쩌라락 파괴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연삭기는 측면이죠. 원주면을 뜻해요. 원주면이 바로 칼날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측면 사용을 원주면을 사용하고 측면 사용은 금지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시에는 숫돌의 원주면을 이용하라 나왔고요. 그렇지만 작업자는 숫돌의 측면에서 사용해야 돼요. 이 사용하는 건 재료를 여기 대고 원주면을 대야죠. 하지만 사람은 바로 앞에 서지 말고 옆에서, 측면에서 재료를 이렇게 정면으로 갖다 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숫돌에는 충격을 가하지 않습니다. 작업 시작 전에는 1분 이상, 숫돌 교체 시는 3분 이상 시운전합니다. 숫돌의 최고 사용 회전 속도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거 금지합니다.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 연삭기 위에는 측면 사용은 금지하고요. 원주면 사용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작업 시에는 숫돌의 원주면을 사용하고 작업자는 숫돌의 측면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삭기의 방호장치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호장치는요, 바로 덮개. 첫 번째,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숫돌 직경이 5cm 이상인 것부터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덮개 설치해 보겠습니다. 숫돌의 외경이 125mm 이상인 연삭기 또는 연막입니다. 숫돌의 절단면과 가드 사이의 거리가 5mm 이내이고 숫돌 측면과의 간격은 10mm 이내가 되도록 조정하라 나왔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보자면 숫돌 원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가드까지는 얼마다? 이게 5mm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온다면요, 이 5mm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드 끝까지, 가드 두께를 포함하자면 10mm인데요. 이거보다는 밑에 그림으로 나왔을 때 이 그림이 잘 나오겠죠, 그죠? 숫돌의 원주면에서 가드의 안쪽 면까지 이 간격 얼마를 띄운다? 5mm 이내로 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가공물 받침대, 워크레스트 똑같다 그랬죠, 그죠? 또는 작업대다라고 했습니다. 연삭기 또는 연마기에는 가공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가공물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게 바로 가공물 받침대 워크레스트가 되겠습니다. 탁상용 및 절단용 연삭기에는 아래 요건에 적합한 조절 가능한 가공물 받침대를 설치해야 한다. 자, 연삭 숫돌의 외주면과 받침대 사이의 거리는 2mm를 초과하지 않을 것 되어 있습니다. 연삭기에서 사용토록 설계된 연삭 숫돌 폭 이상의 크기일 것, 연삭기에 견고히 고정될 것 되어 있고요. 동력 작동식 고정장치가 부착된 연삭기 또는 연마기는
고정용 동력이 차단되는 경우 가공물의 투입 및 전진 작동이 되지 않도록 연동되어야 한다. 요거는 뭐 잠시 보고 지나가고요. 자, 보면 숫돌이 있죠. 가공물 받침대 또는 작업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 재료를 여기에 받쳐놓고 작업하는 거죠. 이때 가공물 받침대와 숫돌 간의 간격 얼마다? 3mm 이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좀 전에는 이게 얼마였죠? 예, 요거 볼게요. 요게 좀 혼돈되실 거예요. 여기서는 숫돌의 외주면과 받침대 사이 거리는 2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 요건 뭐냐면요.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고시는 2mm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죠. 숫돌의 외주면과 받침대 사이 간격을 3mm 이내로 하라. 이건 어디냐면요. 방호장치의 자율안전 기준 고시예요. 그래서 자율안전은 뭐냐면 3mm죠. 위험기계기구는 뭐냐면 2mm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이게 고시 명칭하고 함께 나올 건데요. 위험하니까 더 좁게 하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위험고시는 2mm 이내, 자율안전 기준에 관한 고시는 3mm 이내. 좀 통일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실기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요. 고시마다 내용이 달라서 요거는 조금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볼게요. 세 가지 이제 나왔다, 그죠?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숫돌이죠. 숫돌과 덮개 간의 간격은 얼마다? 5mm 이내입니다. 가공물 받침대와 우리 연삭 숫돌 외주면과 간격은요. 위험기계기구 고시는 2mm 이내이고 그 다음에 자율안전 기준에 관한 교시는 3mm 이내다. 그죠? 요거 수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 방호장치는 덮개인데요. 연삭기의 법정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방호장치 첫 번째 덮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숫돌 직경이 5cm 이상인 것부터 덮개를 설치한다. 두 번째는 작업대, 워크레스트였고요. 세 번째가 투명 비산 방지판입니다. 반드시 투명한 판을 쓰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투명한 플라스틱이죠. 작업할 때 절삭분이나 칩이 플라스틱에 부딪혀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작업자의 눈이나 얼굴에 오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투명한 판을 써야 작업이 일어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투명한 비산 방지판을 씁니다. 자, 요거를 안전 실드, 방호 스크린이라고도 합니다. 투명 비산 방지판은 연삭분해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명한 비산 방지판을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덮개 노출 각도인데요. 실기까지 또 잘 출제가 됩니다. 탁상용 연삭기입니다. 탁상용은 탁상, 책상, 테이블이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연삭기. 보통 사업장에 가면 많이 쓰시는 거죠. 탁상용은 산부를 사용할 때는 덮개를 60도 이내로 노출하고요. 수평면 이하에서 연삭할 때는 125도 이내, 최대 원주 속도가 초당 50m 이하일 때는 90도 이내, 그 외 탁상용 연삭기 80도 이내라고 해놨죠. 요거 뭐를 뜻하는가 한번 가서 볼게요. 실기 최근은 아닌데 과거에는요. 그림을 그려 설명하라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안에는 뭐냐면 숫돌이에요. 밖에는 뭐냐면 덮개입니다. 근데 상부를 사용하겠다라는 건 숫돌을 위에서 이렇게 작업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덮개를 다 가려버리면 작업을 못하니까요. 윗부분이 덮개가 없이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위에서 연삭을 할 때 노출하는 각도가 몇 도냐면 요 각도를 몇 도로 하겠다? 60도 이내로 노출하겠다. 그죠? 그래서 요 노출된 요 각도가 60도 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덮개로 덮여서 이제 덮여 있어요.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요 부분만 숫돌이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로 작업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사용할 때 상부를 사용할 때는 60도 이내로 노출한다. 그죠? 전체 180도잖아요. 요게 60도니까
6, 3, 18. 그죠? 그래서 양측은 60도 이상. 보세요. 이걸 만약에 실기에 간다면요. 덮개는 더 덮일수록 좋겠죠? 이상이 되겠습니다. 안에 숫돌 부분을 만약에 괄호를 해서 요 각도를 적으시오 했다면 숫돌은 적게 노출될수록 좋죠. 그러니까 60도 이내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요거부터 보고 지나갈게요. 그 외의 탁상용 연삭기인데요. 보통 탁상용 연삭기는 이제 여기에 숫돌이 있고 덮개가 있습니다. 그죠? 자, 예, 수평면 또는 수축면이다. 이렇게 그리고요. 보통은 80도 이내로 노출합니다. 자, 근데 주축면에서 위로 65도예요. 여기에서 위로 몇 도냐면 65도. 그럼 아래로는요? 예. 15도 내려가겠죠. 그래서 보통 노출하는 전체 각도는 몇 도다? 예, 80도. 숫돌이 노출되는 각도니까 2 이내죠. 근데 주축면에서 위로 가는 요 각도가 뭐다? 65도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은 위로 이렇게 작업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다 덮여버렸죠. 덮개를 설치했고요. 숫돌이 노출되는 건 요 80도만 노출해서 요 범위 내에서 노출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은 몇 도 노출? 80도 이내로 노출합니다. 이때 주축면에서 위로가 몇 도다? 65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볼게요. 수평면, 예, 요거부터 볼게요. 보통은 80도를 노출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최대 원주 속도가, 회전하는 속도가 초당 50m 이하.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이하니까요. 느리다. 그죠? 천천히 느린 속도로 작업할 때는 노출되는 각도가 좁으면 작업하기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80도 노출하는데 초당 50m 이하로 서서히, 그죠? 이렇게 예, 속도가 느릴 때는 90도 이내까지 노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는 90도 이내요. 하지만 주축면 위로 65도였는데요. 이때는 주축면 위로 50도까지다. 그죠? 이 두 가지는 뭐 잘 나오진 않았지만 참고하고요. 자, 이번에는 원래는 지금 그려볼게요. 그리면서 정리할게요. 숫돌이죠? 덮개죠? 자, 주축면이 이렇게 있다. 그죠? 그럼 보통은 몇 도 노출해요? 65도, 15도에서 보통은 이렇게 80도 노출해서 작업합니다. 그런데 속도가 느리다. 그죠? 이때는 10도를 더 노출할 수 있죠. 그래서 50도, 위로 50도 밑으로 해서 예, 조금 더 노출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속도가 초당 50m/s 이하일 때는 얼마까지? 90도 이내까지 노출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때는요, 주축면 위로 50도 올라갑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는 수평면 이하에서 연삭합니다. 이게 수평면이잖아요. 대부분의 연삭을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하려니까요. 이 노출되는 각도가 좁으니까 이렇게 작업하기 불편하죠. 이때는 125도까지 노출할 수 있다. 그죠? 수평면 이하에서 연삭할 때는 노출 각도를 125도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역시나 수평면에서 위로는 65도 노출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할게요. 상부에서 사용할 때 몇 도 노출? 60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는요, 몇 도 노출한다? 80도 이내로 노출합니다. 이때 수평면에서 위로 몇 도? 65도 이내입니다. 하지만 속도가 느릴 때다. 그죠? 최대 원주 속도가 초당 50m 이하로 속도가 느릴 때는 10도 더 노출할 수 있어요. 90도까지 노출할 수 있는데요. 주축면 위로는 50도입니다. 자, 근데 연삭을 주축면 위가 아니라 주축면 이하에서 연삭을 할 때 아래로도 좀 노출을 줘야 작업하겠죠. 이때까지는 이럴 때는 125도까지 노출할 수 있습니다. 주축면 위로는 65도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실기에 가시면 그림으로 나와요. 그래서 덮개 쪽 또는 이쪽 방향의 각도 화살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쪽 방향의 각도를 화살표해서 각도를 적어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단기 평면형. 평면형은 일자잖아요.
절단기도 잘라내기 때문에 일자예요. 이렇게 절단기 평면형 머릿속에는 일자죠. 일자는 150도까지 노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휴대용 원통형 센터리스 연석기. 휴대용 원통형 센트리스. 원통형 둥글죠, 그죠? 둥근 것. 머릿속에는 둥근 것. 일자는 150도, 둥근 것은 몇 도다? 180도다. 그죠? 그래서 휴대용 원통형 센터리스 연삭기 180도다 보시면 됩니다. 자, 절단기나 평면형 예, 150도는요. 다시 150도 노출해야 된다. 그죠? 그럼 또 그려볼게요. 안에는 숫돌이고요. 외부에는 이제 덮개를 설치하는데요. 수평면이죠. 요 다 노출하면 180도잖아요. 근데 30도를 덜 노출해야 되죠. 그래야 150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덮어버리는 게 이렇게 평면이면 180도죠. 그런데 180도보다 여기가 15도, 여기가 15도. 자, 그죠? 여기까지 덮어버리면 이제는 여기에 이제 숫돌이 노출되는, 여기는 이제 숫돌 노출되고 덮개가 없겠죠. 그죠? 요 각도 이제 얼마 되겠습니까? 180도에서 이쪽 15도, 15도 덮어버렸으니까요. 요거는 150도고 숫돌은 노출이 많이 안 될수록 좋으니까 이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요거를 비우고 나올 수도 있겠죠? 실기에서는요, 요 각도를 적어라. 그죠? 요 각도 얼마입니까? 하면 여기가 150도인데 수평면 이렇게 180도 돼야 되잖아요. 150도니까 30도, 180에서 150 빼면 30도죠. 양쪽이니까 이쪽은 뭐다? 15도, 15도. 이렇게 덮어야 180에서 15도 빼고 15도 빼면 30도 빼는 거죠. 남는 게 150도 이내가 되겠다. 그죠? 자, 둥근 것은 180도 노출한다 했죠. 휴대용 원통형 센터리스인데요. 자, 안에는 숫돌이고 외부에는 덮개입니다. 그대로 180도니까요. 여기는 다 덮어버리고 이쪽은 이제 뭐죠? 덮개 없이 숫돌이 노출되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만 숫돌이 노출됩니다. 숫돌 쪽은요. 180도보다 적어야겠죠. 2 이내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덮개 쪽으로 나왔잖아요. 덮개는 많이 덮일수록 좋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을 확살피했다면 180도보다 이상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통 외면 연삭기, 센터리스 연삭기는요, 이렇게 180도 노출하는데 주축면에서 위로는 60도 가게 이렇게 노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삭기 숫돌 파괴 원인 실기까지 나옵니다. 빠르게 회전하는 숫돌이요. 막 고속 회전하다가 금이 쫙 가면서 파괴되면서 작업자한테 튈 때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망까지도 갈 수 있는데요. 자, 연삭기 숫돌이 파괴되는 원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회전하는 기계는 정해진 속도가 있는데요. 숫돌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를 때 또는 최고 사용 속도를 초과했을 때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회전력이 결합력보다 클 때 파괴가 될 수 있고요.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을 때 금이가 있는 숫돌을 모르고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니까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숫돌의 측면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아까 숫돌은요 정면 원주면이 숫돌 그 칼날이라 그랬죠. 측면으로 이렇게 갖다 댔을 때 파괴될 수 있습니다. 숫돌에 과대한 충격을 가할 때 숫돌에 망치로 충격을 쾅 한다면 파괴되겠죠. 플랜지가 현저히 적을 때입니다. 플랜지는 뭐냐면 날이 있죠. 양쪽에서 날을 잡아주는 부분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좁은 부분만 잡아주고 양쪽에서 잡아주고 빠르게 회전한다면 날이 펄럭펄럭 하면서 깨질 수 있겠죠. 근데 플랜지를 양쪽에서 예를 들어서 숫돌이 있다 그죠? 양쪽에서 플랜지가요 이만큼 고정하는 거예요. 숫돌을 양쪽에서 3분의 1 정도로 잡아주고 회전을 한다면 날이 덜 펄럭하면서 파괴가 덜 되겠죠. 이렇게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 숫돌 파괴가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플랜지는 숫돌 지름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합니다. 전체 숫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요 양쪽을 고정하는 플랜지는 지름의 3분의 1 이상은 되고 고정을 딱 시켜주면 회전해도 날이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외 숫돌 불균형 베어링 마모에 의한 진동이 있을 때 반지름 방향의 온도 변화가 심할 때도 숫돌 파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숫돌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을 때, 숫돌의 측면을 사용할 때, 숫돌에 과대한 충격 줄 때,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인데요. 플랜지는 숫돌 지름의 3분의 1 이상 되는 게 좋습니다. 숫돌 불균형 베어링 마모에 의한 진동이 있을 때, 반지름 방향의 온도 변화가 심할 때도 숫돌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까지 가는 중요한 계산 두 번째 겁니다. 기계에서요. 첫 번째 또 다시 복습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롤러기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물림점에 손이 쑥쑥 들어가지 못하게 뭐를 설치했냐면 가드를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개구멍 그랬죠? 재료를 넣기 위하여 비우는 이 간격을 개구부 치수 Y라고 했습니다. 물림점에서부터 가드까지 떨어지는 이중 안정 그랬죠? 이 간격을 안정거리 X라고 했습니다. 자, 가드일 때 뭐였습니까? 개구부 치수 요 치수 Y는 6 플러스 0.15 X였습니다. 자, 근데 가드가 아니라 일방평행 보호망이거나 위험점이 회전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때는요. 위험하기 때문에 이 개구부 치수를 더 작게 하자 그랬죠. Y는 6 플러스 0.1X다. 이게 첫 번째 공식, 이게 별표 2개짜리 첫 번째 공식이었고요. 두 번째 기계에서 필요한 공식이 연삭기의 회전 속도, 원주 속도. 요거는 회전하는 모든 기계의 속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표 2개 그죠?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회전 속도 V는 1000분의 파이 d n인데요. 이거 아예 적어 놓을게요. 단위를 주의하자. 항상 단위를 잘 확인해야 한다. 그죠? 왜 단위를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요. 뒤에 단위를 볼게요. 미터 퍼 미니트 단위입니다. 그죠? 자, 근데 파이는 이제 계산기 파이 누르시고요. D는 직경이죠. 직경의 단위를 볼게요.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생각할 때는요. 단위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여기 단위가 미터면 직경의 단위도 미터로 해야 되는데 1000분의 파이 dn에서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미니트인데요. 직경의 단위는 밀리미터죠. 자,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1000분의 할 때 1000으로 나눴잖아요. 이 1000이 뭐냐면 직경의 밀리미터를 속도의 미터로 환산하기 위하여 공식에서 1000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대입할 때 직경은 밀리미터, 계산한 속도는 미터 퍼 미니트 단위로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요. 움직이는 기계가 분당 밀리미터 단위로 가는 건 사람 속도보다 더 느려요. 이런 기계 거의 없겠죠. 1분에 최소한 몇 미터는 가는 게 기계잖아요. 그래서 회전 속도 단위는 미터 퍼 미니트 미터 퍼 미니트고요. 직경의 단위는 대부분 직경이 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기 때문에 밀리미터 단위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위로 맞추다 보니까 공식에서 1000으로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회전 속도 V는 1000분의 파이 dn인데요. D는 직경, 롤러의 직경. 여기서는 롤러가 아니라 롤러의 직경. 요거 잘못되었네요. 연삭 숫돌의 직경이죠. 그죠? 숫돌의 직경 밀리미터이고요. 자, 그 다음에 N은 회전수 RPM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참고 보고 지나갈게요. 연삭기의 회전 속도 계산입니다. 첫 번째, 원주 속도는 1000분의 파이 dn에서 미터 퍼 미니트일 때 롤러의 직경은 밀리미터고 회전수 RPM이었습니다. 근데 공식이요. V는 파이 dn이라고 나오고 속도의 단위가 미터라고 나왔어요. 1000으로 나누지 않았다. 그죠? 이때는 직경의 단위가 뭐가 되어야겠습니까? 똑같이 미터가 돼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천으로 안 나눴기 때문에요. 속도 단위나 직경의 단위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볼게요. V는 파이 dn. 역시나 나누지 않았죠? 그럴 때는 속도하고 직경의 단위가 동일해야 되는데요. 잘 없겠지만 속도의 단위가 mm/min예요. 천으로 안 나눴기 때문에 이때 직경의 단위는 뭐가 될까요? 속도의 단위하고 동일하게 밀리미터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필기에 나옵니다. 천으로 나눴을 때의 직경은 밀리미터. 천으로 나눠줬을 때 속도의 단위가 미터/미니트라면 1000분의 파이 dn 천으로 나눴기 때문에 롤러 직경의 단위는 밀리미터가 됩니다. 자, V는 파이 dn이죠, 그죠? 천으로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요. 속도의 단위나 직경의 단위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속도가 미터/미니트라면 직경도 같이 미터가 돼야 됩니다. 속도 단위가 밀리미터/미니트라면 직경의 단위도 동일하게 밀리미터가 되어야 한다. 이거 한번 보고 지나가시고요. 자, 혼돈되시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출 성형기 등의 방호 장치. 사출 성형은 성형이라는 게 이제 모양을 만들어주는 기계다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사출 성형기, 주형 조형기 및 형 단조기 등의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게이트 가드 또는 양수 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 장치, 그 밖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이 사출 성형기는요, 성형기는 프레스하고 비슷하게 작동하는 건데요. 일단 법의 방호 장치니까 암기하겠습니다. 사출 성형기나 주형 조형기의 방호 장치는 게이트 가드와 양수 조작식이 있다. 그죠? 게이트 가드는 뭐냐면요. 기계가 움직이는 부분에 게이트, 문을 만들어 놔요. 문이 열려 있을 때는 기계는 움직이지 않고요. 문이 안전하게 닫혀 있을 때만 기계가 움직이도록 하는 방호 장치입니다. 양수 조작식은 시작하는 버튼을 두 손으로 누를 때만 기계가 움직이고요. 두 손에서 한 손이라도 떼버리면 기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출 성형기, 주형 조형기는 게이트 가드 양수 조작식이 방호 장치가 되겠습니다. 게이트 가드는 닫지 아니하면 기계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연동 구조. 게이트, 문을 열어버리면 기계는 멈추죠. 연동 구조, 인터록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사업주는 사출 성형기, 주형 조형기 및 형 당조기 등의 가열 부위,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 덮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열 부위는 우리 화상 입을 수 있고 또 감전이 우려되는 부위에는 덮개를 설치하라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스 방호 장치 종류인데요. 프레스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배우겠습니다. 프레스의 방호 장치는 첫 번째 광전자식이 있습니다. 광전자식은 A1, A2로 구분하는데요. A1은 급정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A2는 급정지 기능이 없는 거예요. 광전자식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슬라이드가 위에서 아래로 이제 왕복 운동하고요. 손이 들어가면 이제 협착 끼는 사고 나죠. 이때 양쪽에서 센서가 불이 두 줄이 들어온다, 그죠? 손이 들어가면은 줄이 끊어지기 때문에요. 빛이 끊어졌을 때 기계를 멈추도록 시키는 게 광전자식입니다. 급정지 기능을 가지는 건 A-1, 급정지 기능이 없는 건 A-2로 분류합니다. 프레스 또는 전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형태로 투강부, 수강부,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입니다. A-2는 급정지 기능이 없는 프레스의 클러치 개조를 통해서 광선 차단 시 급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방호장치다. 그죠? 양수 조작식은 이제 프레스 앞에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프레스 앞에 이렇게 버튼이 두 개가 있죠. 두 손으로 버튼을 누를 때는 슬라이드가 왕복 운동하고요. 버튼에서 한 손이라도 떼면 슬라이드는 멈추는 겁니다. 양수 조작식은 B로 나타내는데요. B-1은 유공합 밸브식이 되고 B-2는 전기 버튼식이 되겠습니다. 자, 양수 조작식은 1행정 1정지식 프레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양손으로 동시에 조작하지 않으면 기계가 동작하지 않으며 한 손이라도 떼어내면 기계를 정지시키는 방호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드식인데요. C입니다. 가드가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가드가 열려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이때는 기계의 위험 부분이 동작되지 않고 기계가 위험한 상태일 때는 가드를 열 수 없도록 한 방호장치. 우리 세탁기가 빠르게 탈수하고 있을 때는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계가 위험할 때는 가드를 열 수가 없고요. 가드가 열려 있을 때는 기계가 동작하지 않는 게 가드식 C가 되고요. 손쳐내기식은 위험구역 앞에 손쳐내기 막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손이 들어가면 손을 쳐내는 거죠. D로 나타냅니다. 슬라이드 작동에 연동시켜 위험 상태로 되기 전에 손을 위험 영역에서 밀어내거나 쳐내는 방호 장치로서 프레스용으로 활동식 클러치형 프레스에 한해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인식은 사람 손을 줄로 묶어서 줄 길이 때문에 어느 정도만 들어가면 손이 기계가 동작하면서 손을 밖으로 밀어낸다 그랬죠. 그죠? 끌어당깁니다. 수인식은 E로 나타냅니다. 슬라이드와 작업자 손을 끈으로 연결하여 슬라이드 하강 시에 작업자 손을 당겨 위험 영역에서 빼낼 수 있도록 한 방호 장치로서 프레스용으로 활동식 클러치형 프레스에 사용한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레스 방호 장치는 광전자식은 A인데요. A-1은 급정지 장치를 가지고 A-2는 급정지 기능이 없습니다. 양수 조작식이 B입니다. B-1은 유공합 밸브식, B-2는 전기 버튼식이고요. 가드식은 C, 손쳐내기식 D, 수인식 E 이렇게 방호 장치를 표기하는데요. 자주 아니고 필기에 간혹 한 번씩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공작 기계들이 법에서 어떻게 방호 장치를 하라라는 굵직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니까 비파괴 검사의 실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사업주는 고속회전체, 고속회전체 빠르게 회전하는 회전체인데요. 회전축의 중량이 괄호 1톤을 초과하고 원주 속도가 매 초당 120m 이상, 다시 말하면 120m/s 이상인 거, 이게 암기 쉽죠. 중량은 1톤을 초과하면서 속도는 120m/s 이상인 고속 회전체에 대하여 회전 시험을 하는 때에는 미리 회전축의 재질 형상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 검사를 실시해서 결합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비파괴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고속 회전체의 기준을 고르라, 적으라 한다면 중량은 1톤을 초과, 원주 속도는 초당 120m 이상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공작기계 안전조치 간혹 필기에 나옵니다. 행정 끝에 덮개입니다. 그죠? 연삭기, 평삭기의 테이블, 형삭기, 램 등의 행정 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이렇게 기계가 움직이는 행정의 끝부분에 근로자하고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덮개 우를 설치해야 합니다. 돌출 가공물,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 그죠? 재료가 기계 밖으로 돌출되어 있다는 거죠.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도 덮개 우를 설치합니다. 띠톱 기계의 덮개, 띠톱 기계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 부위 외의 위험한 톱날 부위에도 덮개 우를 설치하고요. 원형 톱 기계의 톱날 접촉 예방 장치, 원형 톱 기계에는 원형 톱이다, 그죠?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은 제외한 원형 톱은 톱날 접촉 예방장치 설치합니다. 탑승의 금지, 사업주는 운전 중인 평삭기의 테이블, 수직 선반 등의 테이블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죠? 움직이는 기계 위에 탑승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은 목재 가공용 둥금톡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특히나 연삭기 굉장히 시험에 잘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삭기에서 회전 속도 계산, 방호 장치, 그죠? 예, 그리고 나머지 별표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